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 SDS 물류사업부의 최봉기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제목이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완벽 대응 이런 말 사실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목이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완벽하게 대응할 수 없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열심히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열심히 하는지 그거를 좀 설명드릴 거고요. 그 오늘 제가 설명드릴 어젠다 이렇게 네 가지고 4PL 글로벌 컨트롤 타워는 무엇인가? 4PL이라는 말도 있고 글로벌 컨트롤 타워라는 말도 있어서 그게 뭔지 좀 설명을 먼저 앞에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핵심 기능이 뭔지 설명드리고 이어서 이걸 도입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 설명드릴 거고 마지막에는 다른 고객사가 진행했었던 사례하고 그러면 나는 오늘 이걸 들었는데 나는 뭘 좀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될 액션 플랜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25분 동안 해야 되는 미션인데 페이지는 38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엄청 빨리 하진 않을 거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앞에서 이미 진행됐던 내용들 좀 스킵하면서 해서 시간 맞춰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또 좋은 발표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제가 또 시간을 너무 오버할 수 없어서요. 요 그 맵을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여기 인제 삼성 SDS하고 분류 하고 계시는 고객사분들도 있으시고 저희가 매주간 발행하는 글로벌 리스크 맵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선으로 되어 있는 게 해상으로 가는 이제 운송 로그 그 위에 저렇게 뭐 느낌표가 엄청 찍혀 있는데 저런 것들 다 인제 글로벌의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이죠. 이게 작년도에 33 주차 8월 13일 날 나왔었던 이슈들이고요. 엄청 많이 있는데 요거는 40 주차. 여전히 뭐 많이 있어요. 10월 1 일이고요. 12월 3 일이 됐는데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똑같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 바뀌면서 계속 나오고 이건 이제 올해입니다. 2월 11일 날 7 주차인데 또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2월 달에 정규 규모 항만 파업이 한다고 하고 요거는 3월 18일 날 뭔가 해결된 것은 아니고 어떤 스냅샷으로 이때는 보니깐 이슈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게 아주 메가적인 이슈죠. "중국 선사와 선박에 항만 수수료 부과할 예정이다."라고 해서 인제 온통 난리가 났고 앞 세션에서 윌 사업자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여기 보면 인제 3 월 4월 달에 스페인에서 이제 철도 파업 레랩이라고 하는 메인 철도 운송사가 파업을 할 예정이고 지금 오늘 시작하는 3월 26일 날 하루 파업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리에 영향을 다 미치겠죠. 인제 그런 부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한 건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인트로인데 재밌는 이야기로 워밍업 하는 게 아니고 우울한 이야기로 워밍업을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게 글로벌의 공급망의 불확실성, 이슈들 이제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는 일시적인 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살아 보니까 이제 매일 이런다. 그래서 저 맵을 저희가 매주간 새로 업데이트하고 만들어서 고객분들한테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저희가 인제 저희 고객사분들하고 같이 물류 진행하다 보면 고객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포인트들이 되게 명확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인제 제가 앞으로 한 3분 동안 말씀드릴 내용들이 다 이거 우리 회사하고 인터뷰를 했나?"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으세요. 여기 보면 그 우리는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으신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7개 서로 다른 시스템에 로그인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비밀번호를 열심히 쳐 넣으시고 실제 오늘 어디 가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도착 일자가 변경된 건 없는지 이런 것들 다 비교하시죠. 어제 만든 내 엑셀과 비교해서 비교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다 모아서 리포팅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팀원들 한두 명이 이 일을 오전 내내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월요일 날 특히 더 많이 하시죠. 이제 그렇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도 사실은 그거는 실시간 데이터가 아니죠. 하루 이틀 뭐 더 오랫동안 지난 데이터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가 하면 데이터들이 다 단절돼 있고 파편화돼 있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많은 물류사들하고 물류 업무를 하고 계실 거고요. 그 안에 물류사들마다 다 물류사들의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제공하는 데들도 있고 아니면 파일로 보내주시는 물류사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려운 점은 우리 비즈니스 현장하고 그 데이터가 너무 괴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비즈니스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입수할 수 있는 데이터는 굉장히 작은 컬럼 몇 개에 들어가 있는 시간과 일자와 이슈가 있는지 OX, YN 표시되어 있는 몇 가지인데 실제 물류 현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는.
심지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기 어려워요. 이게 뭐 한 3일 지연된다고 하는데 우리 비즈니스에 임팩트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건 회사의 데이터죠. 외부의 데이터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물류 담당자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 맥락에 따라서 데이터를 연계를 하고 뭔가 의미 있는 정보로 회사에서 의사결정하실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들에게 드리기가 죄송한 이제 그런 데이터들 거의 로 데이터를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계시고 이렇게 몇 시간 동안 노력을 했는데 이걸 심지어 아무도 안 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막 발생하고 나서 나중에 찾아보면 그때 제가 드렸는데요. 근데 못 봤네.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죠. 두 번째는 여기 이제 17일이 지난 이후에야 이제 리얼 스토리인데 납기가 40일 지연되고 긴급으로 항공 운송을 보내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회사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전년도에 경영계획 물류계획 수립하실 때 긴급 항공 운송료 잡아두시는 회사는 아마 없으실 겁니다. 다 0으로 잡아두시지만 실제로 연말에 지나고 나서 비교해 보면 몇십억씩 항공 운송료를 지불하신 거를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왜 그런가? 가시성이 제한되면 실제 어떻게 일이 벌어지는지를 라스트 미닛에 알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손 쓸 수 있는 조치들이 앞에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런 골든 타임들은 다 놓쳤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빨리 비행기를 태워서 내보내는 것밖에 없고 근데 이런 이슈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산업에 심지어 그 비행기도 구하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더 웃돈을 주고 비행기를 발송을 하거나 아니면 고객사로부터 페널티를 받거나 이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마지막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홍해 위기 발생하고 나서 초반에 저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시황의 예측이라고 하는 게 가능한가? 이제 우리는 정말 무시무시한 상황에 와 있구나. 내가 이 업을 고만하든지 해야지 매일매일 이렇게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나는 어떻게 사나? 이제 이런 그 자괴감에 빠지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물류비용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사 중에 한 군데는 작년에 한 5월 정도 됐는데 연간 예산을 다 쓰셨어요. 물류비 예산을. 그래서 다시 받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일들이 어떤 해에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막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지금까지 했었던 방식으로는 더 이상은 안 되고 뭔가 새로운 방식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컨센서스가 이미 아마 다들 머릿속에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이런 하나하나 해결하는 부분 최적화하는 그런 방식들을 이제는 좀 뭔가 바꾸고 싶다. 가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4PL이라고 하는 시장에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그런 용어를 제가 이제 다시 가져왔는데 서드 파티가 사실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누군가에게 물류를 위탁하는 거죠. 4PL은 뭔가 제가 이제 챗GPT에다가 그림을 그려내라. 4PL을 내가 쉽게 설명할 그림이 필요해라고 했더니 이런 걸 그려왔어요. 어젯밤에 사실은 챗GPT가 그림을 정말 잘 그리게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근데 이 자료는 제가 며칠 전에 만든 거라서 그렇게 못 그렸습니다. 다만 여기 보니까 힌트를 줬어요.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랑 비슷한 것 같아요. 4PL 서비스가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3PL이 개별의 금융 상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큰 자산을 내가 가지고 있다. 혹은 그걸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 이용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전체의 나의 금융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누군가 관리해 주는 거죠.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가. 그런 것과 비슷하게 3PL과 4PL의 차이는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서 우리의 전체 물류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주는 그런 회사가 4PL 서비스 회사구나. 이제 이렇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4PL 서비스의 핵심 가치가 뭐냐? 우리가 로컬의 운송을 누구에게 맡기고 국제 운송을 누구에게 맡기고 어느 라우트는 누구에게 맡기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3PL 업체들하고의 그런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이 아니고 어느 누군가와 커뮤니케이션하면 통합적인 가시성을 내가 가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치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에서 통합 자산 관리 대시보드를 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가 빠지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에는 실물 자산이 필요하고 이제 뭐 채권을 사야 되겠네 뭐 하겠네 볼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비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입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리스크를 감지하고 대응하는 것 혹은 문제 발생 초기에 대응함으로써 비용을 줄이는 것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주죠. 프라이빗 뱅커들이 지금 요거 빼셔야 돼요. 리밸런싱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건데
뭐 최근에는 뭐 로보굴링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얼마 큰 돈 아니지만 맡겨 놓으면 저에게 매일매일 카카오톡을 보내주죠. "리밸런싱 하셔야 돼요. 채권에서 뭘 빼셔야 되고 어디 넣으셔야 돼요."라고 하는 그런 리밸런싱 같은 것들을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4PL 물류사들이 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데 뭐 이런 최적화를 도대체 뭘 가지고 하는 것인가? 결국은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 물류비를 최적화한다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어 변화 방향이 어떻게 되니깐 데이터로부터 나온 인사이트를 가지고 '그럼 우리가 창고를 통합해야 되겠네. 옮겨야 되겠네. 다른 종류의 뭔가가 필요할 것 같아.'라고 하는 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제들을 고객과 이제 같이 하는 이니셔티브를 제공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삼성 SDS가 그러면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 4PL 플러스 글로벌 컨트롤 타워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4PL 글로벌 컨트롤 타워 서비스는 뭐냐? 사실 아까 어 오글 사업장 발표에 여기에 있었던 그 컨트롤 타워 그겁니다. 그래서 시스템과 사람과 프로세스가 통합돼서 준비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이고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통합 물류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들이 물류 관련 데이터들이 이 플랫폼 안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에 있는 모든 물류 데이터들을 여기에 다 모으실 수 있으세요.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어 어 선제적인 대응도 하고 리스크 해칭도 하고 인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류의 운영 단계별로의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들을 통해서 직접 내가 할 수도 있지만 그럼 이 시스템을 가지고 가장 물류 운영과 리스크 매니지먼트와 또 혁신을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는 팀들이 어사인이 돼서 글로벌 컨트롤 타워 팀이 어사인이 돼서 이 업무를 같이 하는 겁니다. 마치 프라이빗 뱅커 같은 분들이 이 팀 안에 있고 이 팀들은 그냥 본사에서 계약했으니까 한국에 있는 어떤 팀 몇 명이 어사인 돼서 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삼성 SS가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의 36개 국가 6개 권역에 계시는 우리 담당자분들이 이 팀으로 버추얼리 얼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핸드오버하면서 24시간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화물들이 어디에 가고 있든지 간에 사각지대 없이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됩니다. 프로세스는 아 제가 인제 굉장히 뭔가 좋은 서비스인 것처럼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시간에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질 수 없잖아요. 그 회사의 물류의 현황, 그다음에 리스크의 패턴들, 우리 비즈니스가 나가려고 하는 어떤 방향 이런 거에 맞춰서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인제 그런 개선 과제들을 매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뽑아내고 그것을 같이 혁신 과제를 해 나가는 이제 그런 팀입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 과제를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혁신 과제들도 뽑고 그리고 실제로 혁신이 되어가는 과정들도 데이터를 통해서 보고 그리고 그런 KPI들이 어떻게 좋아지고 있는지에 대한 헬스 체크도 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어 과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인제 오늘 설명드릴 부분들은 이런 컨트롤 타워 서비스 위에서 핵심 기능으로 3 가지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실시간 가시성하고 위험 관리 체계. 사실은 이 부분은 앞에서 오글 사업부장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넘어갈 거고요. 그다음은 너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회사에서 대표님도 말씀하시고 "AI를 좀 적용해라." 내가 적용해 보라고 한 지가 언젠데 뭐 아직도 안 했냐. 아마 푸시를 엄청 많이 받고 계실 건데 AI가 적용되어 있는 그런 의사결정 지원 도구들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인제 대응 민첩성 강화 솔루션. 되게 어렵게 써 놨는데 실제는 뭐냐 하면 미리 SOP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시나리오 베이스로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 SDS는 어떻게 행동할 건지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이제 그런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적용 시나리오가 바로 그 3 번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황만이 파업을 하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뭘 해야지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거대로 인제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다만 그 트리거링을 저런 플랫폼에서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산 플랜트를 이전을 해야 되겠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어디 태국으로 가야 된다. 그럼 그때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 건가? 혹은 최근에 이제 M&A도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는데 M&A를 한다라고 하면 공급망이 정확하게 디플리케이트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회사가 뭔가 미래를 발전을 위해서 합병을 했지만 물리적으로는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인제 고런 부분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될지. 이런 부분들이 인제 그 시나리오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요. 도입 전략은 설리길도 한 걸음부터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도입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고 장기적인 혁신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기능 첫 번째는 실시간 가시성과 위험 관리 체계
거창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컴포넌트 중에서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거죠. 하나는 글로벌 컨트롤 타워 팀이라고 하는 저 오른쪽에 있는 저 밑에 있는 저 분들이 여러 권역과 거점에서 저 동일한 시스템을 보면서 고객의 화물을 계속 핸드오버 받으면서 관리해 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오른쪽은 저건 사진입니다. 저희 이제 판교에 있는 글로벌 컨트롤 센터의 사진을 제가 보여드린 것이고, 또 왼쪽에 있는 저런 기능들이 구현됩니다. 요 기능들은 밖에 나가 보시면 부스에서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AI 기반 의사결정 지원 도구입니다. 이거 보시면 리스크 센싱 관련해서는 앞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드릴 거고요. 예상 도착 시간을 예측하는 거, ETA, 프레딕티브 ETA, 그리고 아까 전에 조금 더 나아가서 사실 이게 말장난이기도 해요. 프레딕티브 ETA라고 하는 건 배가 언제 들어올 건지를 예상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 배에 태워야 되면 예상 출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보통은 내가 타야 될 배가 언제 들어오는지를 모니터링을 안 합니다. 내가 보낸 배가 언제 도착할지는 많이 모니터링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생각의 전환인 거예요. 동일한 방식을 내가 타야 될 배에 대해서도 마치 내 짐이 실려 있는 것처럼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운임 예측 모델은 저희가 여러분들 첼로스케어 사용하시면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운임 어떻게 될지, 사실은 뭐 다음 달도 모르는데 내년을 예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라고 하시지만, 고객사들 중에 일부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의 경영 계획을 월 단위로 수립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매달 비교를 하면서 보세요. 우리가 예산 이만큼 잡았는데 이번 달에 이만큼 썼고 다음 달 물류가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물류가, 그러면 내가 어떤 방식으로 뭔가 더 절감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이번 달 우리가 운영을 엄청 잘했구나, 뭐 이런 일들을 이제 비교해 보실 수 있죠. 이전에는 절대 하지 않으시던 액티비티입니다. 그런 일을 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에 리스크 질의 시스템입니다. 이게 아까 생성형 AI 잠깐 첼로스케어의 GPT스에 들어가 있는 앱을 보셨는데, 제가 조금 더 진일보한 그 유스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리스크 센싱 시스템은 아까 다 설명한 거라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이메일링이 자동으로 가는데 여기 있는 모든 과정이 사실은 다 사람의 개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컨트롤 센터의 업데이트가 당연히 되고요. 1, 2등급에 대해서는 운영자들에게 자동으로 메일링이 갑니다. 저는 임원이라서 모든 메일링을 다 받고 있는데 메일박스가 막 폭발이 될 것 같은 지경이에요. 이슈들이 하도 많아서. 그리고 비상 상황이 실제 발생하면 이제 고객에게까지 메일링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질의 시스템 보시면 제가 그 실제로 해봤어요. 여기 왼쪽은 PC에서 한 거고요. 저 오른쪽은 제 모바일에서 한 건데, 왼쪽에 뭐 물어봤냐면 제가 이 첼로스케어의 챗GPT의 첼로스케어를 GPT스에서 연결을 해서 서비스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중국발로 선적하는 건들 중에서 지연 가능성이 높은 도착지가 어디냐? 되게 모호한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부장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면 화가 날 건데, 이 친구는 화를 내지 않고 답을 해줍니다. 보니까 중국발의 물류 지원 관련된 리스크 정보는 없어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오지랖이 넓어서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근데 SDS 오퍼레이션 가이드를 보니까 직원들이 이런 걸 보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게, 미국은요 중국 선사 외에 글로벌 선사 활용하거나 아니면 뭐 캐나다, 멕시코 경우에서 TS 하는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중국계 선사들에 대해서 서차지가 들어갈 거니까요. 혹은 홍콩에서 최근에 이제 컨테이너 충돌 사고가 있었는데, 최근에 도착한 화물들에 대해서는 한번 그 파손이라는 게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프랑스에는 노동자 파업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혼잡과 지연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전에 컨테이너 픽업 반납할 수 있는 분, 그다음 내륙 운송 캐파 미리 확보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마치 물류사 직원 중에 조금 경험이 많은 그 전문가 티가 살짝 나는 그런 직원의 빙의 돼서 챗GPT가 이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조금 더 재밌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래서 BL 번호를 줬습니다. 저 BL 번호 줬는데 이거 지연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항만에 내린 다음에 내륙 운송할 때 이슈가 있을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첫 번째 거 이야기해 줍니다. 국제 운송 지연 여부. 지금 닝보에서 내일 출발할 건데, 그리고 여기 발렌시아까지 갈 건데요. 5월 4일 날 도착이고 리스크 없어요. 저대로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해 줍니다. 스페인 도착 이후에 내륙 운송은 리스크가 있을 것 같냐 물어보니까, 스페인에서는 철도 파업이 3월 4월에 있을 예정이라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발렌시아 도착일은 5월 달이니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마지막에 한마디를 붙입니다. 근데 5월 4일이니까 파업의 여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추락 대안을 미리 준비는 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내부에서 SCM 팀이나 물류팀이라고 하실 때 고민하셔야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미리 이제 알려주는 거죠. 물류사와 협의하실 수 있겠죠, 저렇게. 자, 그다음은 이제 민첩성 강화 솔루션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프로세스라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긴급 대응 프로세스가 5단계, 8개 태스크, 18개 액티비티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것마다 이제 컬러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싱 단계, 관심 단계, 경계 단계, 심각 단계, 종료 단계까지 되어 있고 저게 시스템에 저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까 제가 그 리스크 센싱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센싱이 되면 요 첫 번째 단계 매핑이 됩니다. 매핑이 되고 24시간 안에 담당자가 결정을 해야 돼요. 이거를 관심 단계로 올릴 건가? 그러면 관심 단계에 그 리스크가 옮겨갑니다. 그리고 나면 관심 단계에 해야 될 업무들이 있어요. 그런 업무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운영에 차질을 빚을 만한 경계 단계로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워룸이 오픈이 됩니다. 그 워룸이라고 하는 데에는 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헬롭스케어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상황실이 같이 열려서 심각한 단계에는 고객사와 같이 마주 앉아서 의사결정을 하고 빠르게 대응을 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게 되고요. 이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제일 그 힘든 상황은 뭐냐 하면 A라고 하는 직원은 이렇게 말하고 B라는 직원은 저렇게 말하고 실제 상황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거기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장 믿을 만한 하나의 그 신뢰할 만한 소스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삼성 SS가 제공하는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를 가지고 다 같이 글로벌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그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시겠죠. 그런 것들이 다 기록으로 남습니다. 선적건별로. 그래서 나중에 이 선적건에 대해서 우리가 왜 COD를 결정했지? 이걸 왜 미리 내려가지고 어떻게 하기로 했지? 한 달만 지나면 여러분도 아마 기억 하나도 안 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다 기록에 남아 있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동일한 상황이 됐을 때 이때 이렇게 했는데 뭐가 좋았어, 안 좋았어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난리지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대응 시나리오별로 물류 대안들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베스트 프랙티스는 어떤 거였다라고 하는 것들이 시스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응 민첩성 강화 솔루션이라고 하는 되게 발음하기 힘든 말로 되어 있지만 프로세스와 난리지가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항만 파업이 요새 너무나 많이 일어나잖아요. 실제로 다들 힘드시니까 파업을 계속 하시는데 파업하면 어떻게 할 거냐가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맞추어서 저희가 북미 동안에 파업했을 때도 이것에 맞춰서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전 세션에서 보셨던 그런 내용들이 애드호크하게 우리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앉아서 뭔가 이걸 한 게 아니라 그런 절차와 프로세스와 날리지가 이미 시스템과 사람들 안에 내부적으로 정렬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도입 전략을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거대한 것을 우리 회사에 적용한다고 그러는데 와서 컨설팅 한 6개월 하고 시스템 연계하고 적용하고 하려면 2-3년 걸리는 거 아닌가? 이거를 우리가 지금 같은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하지? 라고 하실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제가 단기 도입 전략 6개월짜리를 짰습니다. 저희 고객들하고 많이 한 것을. 요는 뭐냐 하면 제일 필요하신 것부터 먼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것부터 먼저 하시고 효과를 보시고 그리고 나서 큰 의사결정은 뒤에 하시면 된다라는 그게 주요한 메시지고요. 처음에 제일 먼저 중요한 건 가시성 확보입니다. 그래서 가시성 확보를 하는 방식이 첼로스퀘어에다가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올리시는 거죠. 데이터를 올리고 첼로스퀘어를 통해서 가시성 정보를 하나의 화면으로 보시는 거고 만약에 우리 중국에 있는 직원이 스페인에 있는 직원이 미국에 있는 직원이 데이터를 요청을 해. 그러면 SDS랑 이야기해서 로그인 아이디를 하나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직원도 들어가서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소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정말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여러분들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메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생각해 보시면 어디 사이트 들어가서 데이터를 받아서 뭘 하고 메일 본문을 쓰고 어떻게 해서 보내는 그런 굉장한 시간이 드는 그런 과정들이 그냥 검색 한번 하시고 거기서 공유하시면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시는 게 첫 번째고 이게 이제 실제 저희 고객의 보이스예요. 이게 이제 여기는 재고까지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트렌지 재고를 볼 수 있습니다. 미래의 재고를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20분 정도 이제 하루에 투자하심으로써 아까 있었던 그런 몇 시간 오전을 보내는 그런 일들은 이제 사실 없어졌고요. 두 번째는 리스크를 모니터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컨트롤 타워의 모든 기능을 다 쓰시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어요. 그러니 내가 지난 2년 동안 들어보니 우리 회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리스크는 뭐였지? 동부 항만의 파업이었나? 아니면은 중국 항만의 무슨 뭐 폭발 이런 것들 때문에 닝보가 막혀서 그런 게 문제였나? 아니면 유럽의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는 거예요. 이런 기회에 한번 회고를 한번 해 보시고 우리한테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임팩트가 큰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센싱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지를 삼성 SDF에서 항의를 하시고 그것을 알람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SDS 직원처럼 알람을 받으시고 그중에서 '아 내가 뭔가 대응을 해야 되겠다. 보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 처리를 할 수 있죠. 처음부터 완성되어 있는 가이드나 매뉴얼을 만드실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계속 하시면서 인제 리스크 대응 체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연습이 되면 이제는 어느 항구에서 무슨 파업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는지 제가 뒤에서 조금 보여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프로세스 최적화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뭐 수작업으로 업로드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누구랑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조달 물류 하시는 쪽은 구매 쪽하고 벤더하고 수도 없이 메일을 하시고 전화를 하시고 연락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내가 정말 벗어나고 싶어. 아예 그냥 구매 담당자가 와서 이런 비저빌리티 그냥 직접 볼 수 있게 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ERP에다가 연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아마 매일 하실 건데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한 과제들을 뽑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다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장기적인 아 그 혁신 과정에서는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뽑아 보시는 프로세스 최적화 업무들을 하게 되고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건 뭐냐면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직원들이 '아 이 일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변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혁신 과제에서 어 그런 동기부여하고 변화하는 그런 매니지먼트까지 일석이조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고 나서 장기적인 혁신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 세 가지가 6 개월 안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저희 고객들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럼 장기적으로는 뭘 해야 되나? 이거 오늘 보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난 일단 단기에 포커스. 그래도 장기가 뭔지 제가 한 장만 적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시성 통합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가시성이 물류에 대한 가시성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구매, 생산, 판매 이 정보가 다 모여야 사실은 정말 우리 비즈니스 맥락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실 수가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물류가 가는 게 보름 늦어졌다, 한 달 늦어졌다. 그게 어떤 비즈니스적인 임팩트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 보름만 더 넘어가면 페널티를 맞아서 우리가 엄청난 손실이 생길 거야. 혹은 공장이 생산이 중단될 거야. 혹은 우리 고객하고의 계약이 틀어져. 이런 건지 아니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재고 보충하기 위해서 보내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결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ERP, SRM, SCM 등의 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들을 이 시점에 이제 하시게 될 거고 제일 좋은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매 담당자들이 나한테 더 이상 안 물어보고 구매 담당자들이 직접 내가 보낸 PO에 대해서 도착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시는 실제 저희 고객들하고 지금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담당자들이 사용하시는 SAP 시스템 안에 텔러스퀘어의 비저빌리티 모듈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팝업이 뜨고 구매 담당자한테 절대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물류 네트워크에 최적화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고 오늘 이 장소에서 마지막 세션에서 여러 가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저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물류 자체에 대해서 아웃소싱을 하고 우리 직원들은 정말 전략과 관련된 미래와 관련된 그런 일들을 이제 수행하시는 일들로 전환하는 작업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운송에서는 어떻게 가는 게 좋고 로컬 집 배송은 어떻게 하고 물류센터는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공급망을 강하게 만들고 이게 우리 회사의 경쟁력이 될 수 있게 할 거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이제 저희하고 장기 혁신 전략에 한 2년 정도 이제 하신 고객사의 말씀이신데 물류 아웃소싱을 통해 사내 인력들이 공급망 관리하고 최적화 업무에 집중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한 공급망을 어떻게 더 강하게 할 건가, 내부적인 혁신과 고객 응대를 더 잘하는 일에 포커스하고 있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그게 이제 이분들은 벌써 보시는 지표가 달라요. 이분들이 보시는 지표는 이런 고객 응대 시간, 고객의 클레임 이런 거 보시는 겁니다. 더 이상 뭐 비용이 얼마가 더 나왔어. 혹은 뭐 지체가 얼마나 됐어. 이제 이런 지표들도 물론 보시지만 이제 관심사가 우리 고객을 향해서 이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가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주요 역할들 컨트롤 타워들이 하는 일들이 이전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전에 그냥 운영을 하던 물류가 이제 글로벌의 리스크를 센싱을 하고 조치를 하는 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리고 정산, 세운 계산서, 영수증 확인하기 바빴는데 그런 일들이 물류비를 이제 분석을 하는 일들로 넘어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 계획에서 물류비의
월간 예산을 이제 수립하실 수 있게 되고 예산에 대한 관리를 정말 실효적으로 하시게 됩니다. 실효적으로 한다고 하는 분들은 어디서 뭘 절감해서 결국 우리가 세워놨었던 경영 계획을 마칠 수 있을까? 지금 요번 달에 물류비가 덜 나왔는데 우리 재고가 우리가 생산을 덜 해서 그런 건가? 판매가 줄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SDS랑 같이 일을 해서 물류비 자체가 절감이 됐나? 운임이 떨어져서 그런가? 사실은 그런 분석을 매월 하시는 회사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제 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적재율 개선이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던 로딩 옵티마이제이션 통해 가지고선 컨테이너의 적재율, 팔렛의 적재율 이런 것들을 높이는 작업들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항만 파업 대응 사례 상세하게 적어 놨지만 아까 설명 들으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거 자료 드릴 거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리고 선박의 지연 이슈의 대응 사례도 드릴 겁니다. 이거는 이제 상시적으로 무슨 업무를 하고 있고 일이나 주 단위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일들을 하는지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포트 스킵에 대해서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아까 사업부장님 말씀하셨지만 나름 효과가 있었던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라스페치아 가는 화물이었는데 최초에 3월 4일 날 도착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3월 7일 날로 바뀌었습니다. 흔히 있는 일이죠. 근데 21일 날 보니까 2월 21일 날 보니까 일정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4일 후에 변경 ETA가 3월 27일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제노아 갔다 돌아오는 길에 내 짐을 내려주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이제 21일 정도부터 그 포트 스킵 시나리오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선사와 협의를 하고 실제 포트 스킵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저희 거점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대체 방안들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조이아타우로에서 내려서 저 때도 결정을 하는 거죠. 트럭으로 갈 거냐 아니면 환적을 할 거냐. 결정을 하고 나서 이때는 환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1일 날 도착했습니다. 이게 3월 27일 원래 3월 4일 날이었으니까 6일이나 늦어지긴 했지만 실제로 비즈니스에 영향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 8일 정도의 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8일 정도의 룸 안에 어쨌든 저희가 배송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3월 10일 날 이제 들어갔고요. 실제로 저희가 포트 스킵 시나리오로 중간에 했던 거는 스케줄 원복 요청을 선사에 하죠, 당연히. 하지만 선사가 잘 안 해주겠죠. 그리고 컨티뉴시 플랜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사전 센싱하고 신속 대응해서 실제로는 최악의 케이스 대비는 한 17일 정도 빨리 도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을 글로벌 컨트롤 타워의 시스템과 팀이 진행을 하는 이제 상시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ESG 관련된 고민들도 많으실 텐데 그런 일들도 실제로 저희들이 팔렛을 어떻게 하면 옵티마이징해서 팔레팅을 할 건가, 컨테이너 로딩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트럭의 라우트를 옵티마이제이션을 어떻게 할 건지를 통해서 탄소 배출량들을 저렇게 저감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넷제로 프로젝트 하실 때 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M&A가 있었는데 M&A를 하면서 걱정이 태산 같으셨어요. 이런 일들, 물류 시스템들, 우리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저 회사는 보니까 엉망진창인 것 같아. 항상 남이 하는 게 제일 엉망진창 같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통합할 건지 그런 일들을 마치 처음에 첼로스케어 단기적인 부분들을 도입할 때처럼 이 회사가 같이 그런 일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성과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데 집중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게 이제 힌트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중장기적인 혁신 과제를 진행하는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KPI들입니다. 비전과 KPI들이 저렇게 만들어지고요. 이 중에서 우리 회사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KPI들이 있어 수준이 되게 좋으신 거죠. 그렇게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면 너무 좋은 거고요. 근데 저런 고민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하실 수 있고 저 KPI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드릴 말씀 뭐냐하면 세 가지 액션 플랜 말씀드릴 건데요. 물류 데이터의 현황을 진단해 보시는 일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데이터 소스로부터 물류 데이터들을 게더링하고 있고 그거를 취합하는 데 시간과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는지를 회고해 보시는 과정들이 제일 많이 필요하고 두 번째가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우리 회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리스크는 뭔가 그건 얼마나 자주 발생하고 임팩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뭘 좀 준비를 했었으면 좋았겠는지를 회고해 보시는 그런 일들이 저 앞 단계 두 단계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와 함께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 앞 단계가 사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초반부터 연락 주셔도 됩니다. 초반부터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진행을 해서 지금이 굉장히 공급망이 어렵고 힘들고 난리가 나 있는데 이때 우리가 뭔가 공급망을 컨트롤하는 역량을 높인다고 하면 경쟁사보다 우리가 앞서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이니셔티브가 될 거고, 수주를 주로 하시는 사업이신 경우에는 우리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팩터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는 고객사들이 수주 의사결정하실 때 공급망에 대한 역량, 물류에 대한 컨트롤러빌리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 회사인가가 그 제품의 경쟁력 못지않게 중요한 시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10분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 시간 조금 오버했지만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